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은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식민지의 일상과 재난입니다. 우리 그 교재상으로는 14장에 해당이 되고요. 내용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 자세히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일제강점기 강의를 거의 맡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뵙는 이제 마지막 날이 벌써 되었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게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숲이고 산인데 최근에 이제 큰 화재가 경상남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죠. 이제 그런 재난,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런 재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역사계 학계에서도 그 생태 환경사라고 해서 이 환경 오염이 언제 어느 정도 되었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그런 경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사를 살펴보는 이 재난과 함께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가운데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것은 일단 식민지의 그 삶을 살았던 일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민지의 사람들, 두 번째 도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달라진 도시와 그 도시의 삶에 대해서 보시고요. 세 번째는 지난 그 주에 여성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신여성이 출연하고 그 가정 생활이 변화하는 그 여성의 모습도 변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실 거고요. 이제 4번, 5번이 재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죠. 물을 제때에 댈 수 있어야 돼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홍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는 가뭄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도 이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어떠한 피해를 겪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것을 또 막을 수는 없었는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전염병의 유행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마스크를 답답하게 쓰고 다니셔야 됐고 이 코로나 시국이 심각했죠. 2020년부터 거의 3, 4년 정도 많은 그 세계의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전염병이었는데 이 전염병이 유행한 것은 뭐 옛날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한국 근대사 일제 강점기 때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유행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그 또한 예방할 수 없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작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맨 왼쪽 사진은 이게 풍구입니다. 그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풍구가 이제 저도 아는데 이렇게 돌려서 뭐 쌀이면은 쌀의 먼지나 뭐 겨 이런 것들 다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잡스러기 같은 것들 부스러기 날려보내고 이제 알맹이 잘 얻는 이제 그 풍구를 일제 때 공동 구입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제 개량된 농기구였기 때문에 이 풍구를 이 사진은 이제 경북 의성 군의 사진인데요. 1917년에 풍구를 이렇게 다 집집마다 두도록 했던 이제 그런 사진이고요. 이 농촌의 이제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새끼줄을 만들고 가마니를 제조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전습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의 일환이었냐면 은사금 수산 사업이라고 해서, 은사금은 소위 일본 천황이 이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돈인데, 그 돈을 통해서 산업을 발달시켜라, 이런 명목으로 이제 은사금 수산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이렇게 가마니를 제조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계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농촌의 또 다른 일상이고요. 또 예전에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렸을 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농촌에서도 이랬지만 도시에서도 이제 그랬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사진은 이게 깡깡 얼어 있는 이제 한강인데요. 한강의 얼음을 깨트려 가지고 그 얼음을 직접 먹거나 또는 팔거나 했던 예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식민지의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세계사의 흐름부터 짚고 넘어갔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무엇보다도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시대, 그리고 대량 소비가 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1800년대 말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그에 따라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국민의 1인당 소득도 확연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중산층이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이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니까 그 공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 공간인 백화점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고 하는데요. 1852년에 봉마르쉐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가장 먼저 생긴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850년대에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에 속속 백화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때 백화점은 언제 생겼을까요? 하면 1920년대 중반 정도부터 작은 이제 백화점 역할을 하는 그 가게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본격적인 규모로 저희가 지금 보는 백화점 정도의 규모로 생겨난 것은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명동에 가시면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그 일본의 대기업에 해당되는 미쓰코시에서 미쓰코시 백화점을 만듭니다. 1930년에 문을 열고요. 이 건물을 그대로 이제 살려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현재 신세계 백화점 본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30년의 백화점이 문이 열리고 난 후에 막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시민들이 백화점에 막 몰려 들어가서 사진은 못하지만 이제 구경은 할 수 있으니까 희양찬란한 이제 백화점을 구경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문물이 이렇게 또 발달을 했구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또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백화점은 종로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건물인데요. 화신백화점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인, 한국인이 만든 백화점입니다.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만든 백화점인데, 박흥식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친일파였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 국방 헌금을 내 가지고 비행기를 사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일조했던 사람인데, 여하튼 백화점을 운영해서 그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유럽만 이렇게 발달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뒤따라서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 중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뒤따라서 발빠르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도 이루어내고 여러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쯤 되면은 세계 제1의 공업국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달하게 되니까 많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주로 이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로부터 이 노동력을 공급받거나 아니면은 유럽에서도 대량의 노동자들이 이주하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많은 인구가 대륙을 건너가서 이동하는 가운데 이 전염병균도 함께 옮겨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 감염병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팬데믹은 뭐 코로나도 팬데믹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고 19세기의 1800년대죠. 콜레라라는 이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콜레라는 찾아보기는 어렵게 다행히 되었지만 아직도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저런 전염병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고요. 또 1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이제 전쟁을 벌인 이후에 1918년에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병균 같은 것이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균도 이런 그 산업의 발달, 경제 발달과 함께 더 확산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미국은 이제 20세기에 1900년대 들어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확연히 갖춥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인물이 여기 나와 있는 포드라는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이 공장의 그 대량 생산 기법이 중요한데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벨트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앉아서 이제 그 기존에는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뭐 조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산을 해내야 했던 것을 저런 그 자동화 공장 기술을 통해서 일부 이제 기계한테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노동 능률이 극대화되고 생산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되면서 예컨대 자동차를 만드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이런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한동안은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량 소비가 그래서 그 고임금으로 대량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이 시대를 포드주의라고도 부릅니다. 포드의 이름을 따서요. 이런 것이 이제 미국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산업 기술이 공장 기술 같은 것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생산도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제 다른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낳은 예술이다라고 보통 칭할 수 있는 영화 산업입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 이 1895년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사에서는 이제 유명한 인물인데요. 리미에르 형제라고 두 형제가 최초로 이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을 얼마 후에 겪으면서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등지의 유럽의 영화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산업의 뒤를 이어서 뛰어든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대량 생산을 막 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제 황금 시대를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겪으면서 20년대에 이제 할리우드, 우리가 아는 헐리우드가 생겨나고 하면서 영화 시장이 이제 뭐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됩니다. 규모도 커지고 영화 제작하는 편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유럽을 앞서 나갈 정도로 그 산업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유성 영화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27년쯤 가면. 그래서 프랑스, 뭐 이탈리아, 미국 등이 이제 유성 영화를 제작하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이런 새로운 이제 문화가 일상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은 식민지에 그 우리 한국인들은, 또 식민지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일상사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인들이 조선에 이주해온 모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인 이주는 개항 때부터 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개항은 1876년에 일본에 이제 문을 열어서 무역을 이제 하기로 한 그런 조약이죠. 그래서 부산, 인천,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정착을 하는데요. 부산과 인천은 당시에 개항장이라고 해서 이제 무역을 주로 하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된 항구였기 때문에 이 부산, 인천, 또 이제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이주가 급격히 증가한 거는 러일 전쟁 승리 후였습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통감부가 이제 생기고 난 후에 그 다음해인 1906년부터 일본인 이주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해 갑니다. 그래서 병합 때까지 계속 1910년대에 가파른 증가세로 일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뭐 재벌가 같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대규모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발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승리 후인 이미 그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1905, 6년 이후부터 1910년 사이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미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병합 후에 부추긴 것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뭐 국영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척식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식목일 때 식자랑 같은 한자여서요. 이렇게 사람을 심는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일본의 주로 농민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한국에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와서 이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한국에 많이 이주해 오도록 그걸 장려하고 장려금도 주고, 그다음에 오면은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땅도 마련해 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본인 이민을 목적으로 했던 회사인데, 사실은 그 나중에 20년대로 갈수록 일본인 이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원래는 일본인 이민 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것을 바꿔서 나중에는 대지주로서 그 농장을 경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줄여서 동척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동척이 이민 사업으로부터 이제 농장 경영으로 사업 중심이 옮겨가게 되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일본인 인구수가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1904년부터 6년만 해도 4년이 러일 전쟁이 시작할 때이고, 6년은 이제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통감부가 생기고 그 다음인데요. 이때만 비교해봐도 남녀 거의 8만 3천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위에랑 비교해보면은 3만여 명에서 거의 2배 이상 일본인들이 이미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만 이렇게 쭉 보셔도 계속 1910년대에 일본인 그 이주 인구수가 계속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20년대도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30년대에도 늘어나다가 이제 그 일제 말기에는 또 줄어들기도 하는, 뭐 이것은 뭐 징병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많은 이 전쟁터로 인구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구들은 계속 일본의 인구수는 증가를 하지만 이제 증가하는 폭이 10년대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만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 있는데요. 많은 숫자가 증가하다가 이때쯤 가면은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벌써 보이죠. 17만 7천에서 17만 9천, 18만 5천이 계속 이렇게 되기도 하는. 그래서 인구수의 증가 그 가파른 정도가 이제 러일 전쟁 후와 1910년대에는 매우 이제 급격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서서히 인구수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이주해 와서 무엇을 했을까? 인데요. 유직자,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보면 3분의 1 이상이 이제 상인이거나 아니면 교통업에 종사하는 뭐 전차를 운행한다든지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일에 종사했고, 또 광공업에 종사하는 광업과 공업의 공장 같은데 노동자로 일하거나 하는, 아니면 공장을 경영하기도 하는 이런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많았는데요. 자유업들도 많았고 뭐 자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는 나중으로 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났던 이 사파 만화인데요. 여기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는 사람은 누구이며 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인처럼 보이죠. 머리에 이렇게 뭐 두르고서 짐을 가득 이제 지고서 7만 호가 왔다. 이 당시에 27년에 통계 수치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뜩 짐을 지고,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을 미루어 보건대 농민은 아닐 것 같죠. 뭔가 파는, 뭐 우리 그 회 먹으러 가거나 초밥 먹을 때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일본 전통 게다라는 일본 전통 신발을 신고 넘어오고 있는데, 이 조선은 이들이 되게 크게 그렸죠. 큰 모습으로 차지를 하니까 여기에 등 떠밀려서 오히려 한국인들은 만주로 건너가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을 묘사한 그런 만화입니다. 실제 이제 저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농민들이 이제 농업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만주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이것도 표로 보시면은 이제 30년과 40년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인의 직업 현황입니다. 남녀를 합친 걸로 인구수로 보시면은 이제 상업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25.7. 그리고 공무 및 자유업이 이때는 더 많았네요. 공무 및 자유업이 31.8, 상업이 25.7.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공업 17.6. 뭐 이 정도로 오히려 농업 인구는 상당히 적죠. 8.8%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 및 자유업이나 상업, 그 다음에 공업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것이 40년으로 넘어가면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공업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조선이 그 사이에 전시체제하에 그 공장들을 막 만들어내고 공업화되었기 때문에 이 공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 및 자유업자 수가 줄어들고 또 상업은 그래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그래서 상업 인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공업 인구,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관리들이 일본에서 많이 건너오기 때문에 공무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오히려 농업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건너와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계양장, 항구를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제 부산, 경상남도 쪽에 이제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계양장을 넘어서 처음에는 이제 제한이 됐거든요. 계양장에서만 살 수 있게. 근데 그런 제한이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지게 되니까 전국 곳곳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특히 함경도, 평안도 같은 북부 지역의 거주자가 증가를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30년대 공업화 정책이 시행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공장들이 생겨나고 이 전시 체제를 준비하는 공업, 군수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일본인들도 북부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는 인구들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공업이나 광공업이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행정구역 중에 뭐 군, 면 이런 거는 이제 잘 아실 텐데 부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는 일본인이 사는 도시를 주로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을 군산부라고 불렀고요. 인천은 인천부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부의 거주자 50% 이상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일본인들이 큰 도시에 몰려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일본인의 75%가 이제 부를 포함한 도시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뭐 대지주로서 뭐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도시에 살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에서는 특별히 부를 다스리는 부협의회라는 것을 둡니다. 그래서 이 부협의회에서 현재 그 지방의 의회들이 있듯이 그런 의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끼리 선거를 해서 이 부협의회원이라는 것을 뽑고 부협의회란 의회제도 같은 것에 유사한 것을 통해서 총독부 정책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으면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일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부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선인들은 거의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도시 지역에 더 많은 인프라, 뭐 도로를 깐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거주지 우선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선 시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그 식민지 뭐 근대화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식민지 때도 나름대로 근대화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많이 꼽는 게 여러 인프라들 뭐 지금의 이제 사실 경부선도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전이긴 합니다만 일제에 의해서 이제 놓여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도로나 뭐 이런 다리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이제 일본이 구축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식민지 때 근대화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일제에 의해서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도로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프라라는 게 구축이 됐다고 치면 그것의 그 혜택을 누가 누렸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인들이 주로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 근대화된 발달된 혜택을 우선적으로 수혜를 입은 것은 일본인들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줄여서 이중 사회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이중으로 이제 나뉘었다. 그래서 상층 사회는 일본인이 차지를 하고 하층 사회는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차지를 해서 뭐 총독부가 아무리 이제 뭐 어떤 근대적인 정책을 써도 그 혜택을 우선 누리는 것은 상층에 있던 일본인들이었다.
어떤 도시 안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중사회, 이중도시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제 상황이 사실이고요. 반대로 그럼 조선인들은 해외로 언제 이주를 했느냐, 왜 이주를 했을까를 보시면 60년대부터 186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 만주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해갔습니다.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1908년의 통계로 약 20만 명 정도가 만주에 이미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한국인들이 참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주에 당시 농사질 만한 땅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다 일구어서 늪지대를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대고 해가지고 벼농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산을 다 이제 깎아서 화전을 해가지고 밭으로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선인들이 힘을 썼습니다. 중국 만주로 건너가서요. 그리고 일제가 1909년 청국하고 당시 청나라하고 간도 협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청나라의 이 간도는 이제 만주 일대입니다. 만주를 영유하는 것, 만주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 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에 대한 지배 권한을 인정한다. 뭐 이런 협약을 맺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합 이후에도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많은 수가 이제 만주로 역시 이주를 해갑니다. 그래서 10년 만에도 22만 명이 이주를 해갔으니까 아까 1908년 20만 명이었는데 22만 명이나 또 이주를 해가고 30년에는 6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주 수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수가 만주에 있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했을 때 뭐 이렇게 살았겠죠.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뭐 하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일용 노동자처럼 사시거나 이런 이제 삶을 영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합후가 되자 일제가 이제 다른 태도로 나온 게 아까 보여드렸던 간도 협약이 이제 청나라 지배를 조선인이 받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는 병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도 지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선인은 모두 뭐 일본 신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도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년에 잘 못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만보산이라는 이제 지역에서 조선인 농민들이 많았는데 이 농민들과 중국인 지주 간의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이제 좀 쌓인 감정들이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일어난 충돌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제 만보산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중국인으로 귀화를 해라라고 하거나 이렇게 강요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한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주로 가는 그 조선인들이 상당수가 되었고 그 밖에도 이제 다른 나라로 또 많이 이주를 해갑니다. 1903년부터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 사탕수수 재배를 하려고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1905년까지 7천여 명이나 이제 하와이로 건너갔다라고 하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잘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 미국 하와이에 정착을 해서 현재의 이제 미국 교포의 그 시작이 되셨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교포 2세대, 3세대, 뭐 4세대까지 지금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하와이에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럼 하와이에 가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열악한 이제 환경이었고 돈도 저임금, 돈도 상당히 조금 받았고 그래서 그리고 하와이 이주도 1905년에 통감부가 개입을 해서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은 오지 않는데 하와이로 이민 간 이제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로 건너간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소위 사진 신부라고 불리는 네, 여성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신부,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여성들의 사진을 보내서 결혼을 이제 추진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면은 이 조선인 여성이 이제 하와이로 건너가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리고 같이 이제 이주 생활이 아주 고됐겠죠. 고된 생활을 같이 보냈던 그 사진 신부들의 모습이 아직도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일본으로도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1922년에는 자유도항제라는 제도가 생겨서 더 자유롭게 이제 해외로 일본으로도 이주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급증하는데요. 많이 건너간 한국인들은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주로 그 일본 내 실업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건너가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후에 20년대 중반에 일본 내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들을 통제하는 제도도 시행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말이고요. 25년도에. 그래서 이 조선인 일본에 있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오사카나 이런 지역 일대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선인 수가 1910년에 2,500여 명에 불과했던 게 20년에 3만여 명, 30년에 10배로 늘어납니다. 30만여 명. 그리고 전시체제기에 연행된 군인들, 뭐 이런 수까지 다 합치면 여성들, 뭐 위안부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는 강제 연행되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0만 명 이상, 여성까지 합하면 120만 명 이상 정도가 전시체제기에 일본에 한국인들이 거주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23년에 일본 도쿄 일대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관동 대지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때 이제 관동 대지진이 너무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쿄의 그 일본 시민들이 아주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하기도 했냐면, 아니면 일본인들이 소문을 그러니까 내서 유언비어를 이제 유포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우물에 한국인들이 독을 풀어가지고 그걸 잘못 마시고 일본인들이 많이 죽었다. 사실은 대지진이 나서 많이 죽은 건데 그런 한국인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뭐 일본인들을 공격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상을 당했다라든지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를 해서 서로 간에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악화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일본인들이 자경단 스스로 이제 만든, 스스로 보완한다 이런 단체인데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을 막 학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그 자경단이 학살한 한국인을 내려다보는, 이제 한국인들이 학살을 당해 있고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관동 대지진 사건이 1923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도쿄 일대에도 가 있었는데 이때 많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2년 전이 이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학술대회도 열리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아직까지 연구할, 이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역사학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인구들이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를 해서 이제 해방 당시에 해외에 있는 조선인 수가 400만 명 정도나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만주 160만, 일본 210만, 중국 10만, 소련 20만, 그다음에 미주 기타 3만을 합친 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았던 수가 이제 일본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주에 이제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뭐 귀국을 했겠습니다만 또 많은 수가 그대로 남아서 제일 교포가 이제 되었을 거고요. 제일 교포 또 2, 3, 4세대까지 지금 이제 나왔을 테고 이제 만주로 넘어간 이 조선인들도 이제 많이 귀국을 했겠지만은 또 거기에 남아서 지금의 저희가 소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이제 뭐 이제 조선족이란 말이 또 약간 그 폄하하는 비하하는 느낌이 생겨버려서 뭐 제중국 동포 이렇게 부르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중국 동포화된 이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뭐 이들이 이제 막 해외에 나가면은 제대로 또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에 거주한다고 치면은 뭐 일본 국민도 아니고 한국에 또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이쪽 저쪽 어느 쪽도 아닌 경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멕시코에도 상당히 많이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건너갔는데요. 이게 이제 당시 한국인들과 멕시코인들이 이제 섞여 있는 모습일 텐데 누가 한국인이고 멕시코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얼굴이 시커멓게 탄 모습입니다. 이 에네켄이라는 이제 식물이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뭐 끈 같은 것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하는 데 쓰였는데 이 에네켄 농장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멕시코에 많이 이주를 해서 멕시코에도 많은 그 교포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죠. 이렇게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간적으로 그리고 뭐 대중문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화점을 보여드렸는데 백화점이 이제 경성 서울의 한복판에 등장한 게 1920년대 중반이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인 상권이 자리 잡은 곳이 이제 남촌이었습니다. 지금 남촌이라고 하면 어색하실 텐데 옛날에는 북촌, 남촌 이렇게 불러서 북촌은 지금의 인사동 북쪽에 북촌 지금도 마을을 이렇게 좀 보존해놔서 거기 가면은 기와집들, 한옥집들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전에는 이제 조선인들이 그쪽에 주로 몰려 살았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은 서울에서도 명동 쪽, 그 남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명동 쪽에 주로 몰려 살았습니다. 그때 그 지명이 이제 본정이라고 해서 본정통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여기 본정을 받자하고 옆에 정자가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동 일대에 일본인 상권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이제 여러 백화점들도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에 반면에 이제 그 한국인들의 상권은 종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까 한국인이 만든 화신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은 이 종로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극장 같은 것들을 겪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계사 흐름 중에 영화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화라는 것이 새로운 문물로 들어와서 일본인 남촌에 먼저 극장이 들어섰고요. 그 후에 이제 북촌 일대에도 잘 아시는 서울에 있었던 단성사가 1907년에 일찍이 생깁니다. 아주 일찍 생겼고요. 장안사라는 극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1910년대까지는 이제 무성 영화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이 배우들이 막 대사도 치고 해야 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변사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변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오히려 축제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옛날 무성 영화 틀어놓고 변사 모셔다가 이렇게 행사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그래서 배우 대사를 대신하고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해 주던 변사들이 1910년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대에 들어서 이제 유성 영화, 소리가 들리는 영화가 등장하면서 변사는 이제 없어지고요. 조선인이 만든 영화 중에 이제 아주 히트를 친 영화가 아리랑이라는 나온규가 만든 감독이기도 했고 각본도 쓰고 스스로 주연도 맡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26년에 나온 이 아리랑 영화를 보고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나라 잃은 그 서름에 많이 슬퍼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극장과 영화도 아주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시가 항상 붙어서 임석 경관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는 경찰들이 상시 극장에 거주를 하면서 변사 시절에는 변사의 말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이제 상영을 중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는 뭐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해가지고 활동사진 필름 검열 규칙을 제정해서 영화를 이미 상영 전부터 검열을 해가지고 불온하다 이제 뭐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뭐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삭제시키게 만든다든지 제목을 변경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영화 아리랑 그 요즘 말로 하면 스태프 출연진들의 기념 촬영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온규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유행했던 이제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나왔는데 이제 음악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성기라는 것이 이제 일찍이 발명되고 한국에는 1899년에 최초로 유성기가 들어왔다. 시청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29년쯤 되면 음반이 발매가 되면서 이제 음질도 나아지고 1930년대에는 이제 집집마다 좀 잘 사는 집이었겠죠. 유성기가 보급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는 음악도 아주 다양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0년대까지만 해도 뭐 판소리라든지 뭐 이런 전통가요 같은 걸 들었다면 이제 30년대 들어서는 가곡도 듣고 뭐 서양 음악 이런 것들을 듣고 하다가 이제 더 뒤로 갈수록 일본의 엔카라는 것의 영향으로 트로트가 생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트로트 음악이 1930년대에 등장을 해서 큰 인기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에서 백화점도 생기고 극장도 생기고 이제 유성기를 통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했지만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였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었고 농민들이 뭐 이럴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민들은 계속해서 이 도시 공간을 즐길 수는 없었다. 대중문화를 향유할 여유를 가지기 어려웠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이제 이런 문화에서는 이제 괴리되어 있었다,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30년대 단성사의 모습입니다. 저도 단성사에 많이 단성사나 그 앞에 있던 피카데리 극장 뭐 이런 데 많이 영화 보러 갔었는데 지금 싹 없어져 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단 전반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 질문 한 10분 정도 받고 15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아까 해외 거주하는 분들이 400만이라고 그랬던데 네네.
2천만에서 더 올라가죠. 네. 네네. 그 상당수가 네, 해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되죠. 제가 정확한 그 해방 당시의 인구수는 제가 한번 좀 찾아보고 이따가 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이제 나가 살았던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아, 앞으로요? 글쎄요. 지금 1인 가구도 엄청 많고, 뭐,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서, 결혼을 또 안 한,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뭐, 글쎄요. 점점 그 소가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가족 전체가. 그래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실버타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도로 뭐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요양원이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마을 같이 보이는데 이제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실버타운이어서 같이 그냥 모여 살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돈을 지불하고 이런 거 없이도 그렇게 마을이 형성된다든지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아 외국은 당시가 92년도였는데 우리는 전혀 이제 요양원 같은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기도 하는구나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1인 가구들이 좀 이제 마을을 그러니까 가족은 작아지지만 이제 그런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라든지 소가족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또 이제 모여 사는 뭐 세대나 또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이 모여 살기도 하는 그런 마을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서요. 네. 네네. 네네. 네. 아, 네. 아, 네. 그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일본인들은 일단 그 호적이 이제 일본 호적에 실려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아직까지도 뭐 산다든지 예컨대 그러려고 하면 이제 한국의 그 서류 뭐 기화를 한다든지 뭐 이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본인 국적을 예컨대 유지하면서 뭐 한국에 산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어려운 현실이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전혀 않았다.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착 외구.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일제 시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한국인이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일본인 남성이 아니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국적 문제가 혹시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일제시대 때는 일본인 아니었냐 이런 이제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도 한 말씀 드리면은 그게 사실관계로 이제 보면 일본의 국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적법이 시행되어야 정확히 말하면 일본인인 겁니다.
일제시대라고 다 한국인들이 일본인인 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국적법이 그럼 일본의 국적법이 시행되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대만에서도 식민지 대만에서도 국적법을 시행을 했고요. 일본이 또 식민지처럼 그 점령한 사할린에서도 국적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때 그 조선인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국적법에 따라서 그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적법에 이제 시행이 안 됐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제 우리는 강점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뜻에 이제 담긴 것은 일본의 그 병합 조약이 강제적으로 맺어졌다. 거기에 뭐 사인을 한 이완용이 있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식민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일제의 병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병합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병합에 의해서 너희들이 모두 한국인들이 천황의 신민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인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일제 강점기 한국의 병합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일본 천황의 신민이 된 것이 아니죠. 한국인의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과연 그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우가 같았는가? 이제 생활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인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아까 뭐 노동 생활이나 이런 것도 훨씬 열악하고 농촌에서도 더 힘든 삶을 살고 일본인에 비해서 일본인들은 도시에서 좀 부유하게 사는 반면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을 봐도 절대 일본인과 한국인이 조선인이 이제 같은 유사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인이었다라고 생활에서도 말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입장 정리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국적법도 시행이 안 됐고 일제 강점이 됐고 또 일본인처럼 살지 못하고 차별 대우 받으면서 살았는데 무슨 이제 일제 시기 때 다 일본인이었냐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어불성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이제 식민지 조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조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대한제국인이었는데 이제 대한제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조선인이라고도 했다가 한국인이라고도 했다가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 일본의 그 학자들이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역사책을 발간하면서 네네. 그 많은 그 비판을 받았는데 네네. 그 내용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네. 그 뉴라이트 역사 이것과 상당히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논란의 그 전점이 뭐였습니까? 뭐 그겁니다. 간단히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근대화론이 90년대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뭐 이영훈 교수라든지 일군의 이제 그 교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책이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국인들은 너무 반일을 한 나머지 일제 시기를 이제 다 수탈당한 것으로 식민지 수탈론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식민지 수탈만 당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아니다. 식민지 시기에도 이제 근대화된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이제 우익 계열 중에서도 이제 스스로 뉴 라이트다, 새로운 우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만든 이제 그 책이자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또 거론되고 했는데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의 논쟁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논쟁된 건 사실 90년대부터 되었고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는 한창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막 그런 책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이슈가 되었던 것인데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그쪽을 그렇게 정파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않고 이제 식민지 수탈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규명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제 수탈당했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탈당했는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규명한다든지 아까 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뭐 이중사회론이라고 해서 식민지 때 이제 발달한 게 있습니다. 있기는 뭐 법제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같은 거라든지 뭐 이제 새로 생긴 이제 근대 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의 수혜를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로 누린 것은 일본인들이었다. 한국인들이 아니었다 해서 이중사회론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대안격으로 이중사회론, 뭐 이중도시론 이런 거를 이제 제기하는 그 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뭐 그것에 역사학계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미 그 논쟁은 90년대에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식민지 때 모습을 이렇게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1908년도에 만주에 한 20만 명 가량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는 보면 1902년인가에 자료를 보니까 대한제국에서 만주에 건너간 사람들의 인구 조사까지 하고 그 사람들 어쨌든 지도에도 보니까 평안북도 뭐 함경북도 가지고 우리나라 영토를 인식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아까 간도협약하면서 천국의 청나라의 권한을 인정했다가 네. 한일병 같은 이유로는 일본이 다시 또 조선을 우리 일본 사람을 꾼다 그러는데 그러면 만주 사변 전까지 네. 10년부터 31년도까지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의 어떤 이 법적인 상황이나 혹은 지배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중국인가요? 아니면 일단 국적적으로는 아까랑 마찬가지이고요. 그 식민지 안에 있는 조선인들처럼 이제 조선인의 그냥 국적이었고 중국에 기하지 않으면 그냥 조선인들이었는데 이제 통치는 중국의 통치를 받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주가 이제 만주에 네, 태어나고 살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다니는 학교들 보면 뭐, 네, 명동학교라든지, 네, 거기는 아주 독특하게 민족 교육을 하고 그랬지만 네, 그쪽에는 또 일본 학교, 뭐 강남학교 보면 또 일본의 교육을 받고 일본어 가르치고 일본 역사를 네, 그거 봐서는 그게 또 이중으로 어떻게 뭐 교육 제도가 실시된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주에 이제 조선인들이 살았어도 강제적으로 중국인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국 그 정부가 통치를 할지언정 이제 한인들이 따로 민회 이런 것들을 그 만듭니다. 자치기구를. 그래서 이 자치적으로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이제 조선인들은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뭐 이제 독립군이 생겨나기도 하고 크게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별도로 이제 그 일본의 영사관 같은 게 설치가 돼서 이제 감시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설치했던 말은 네, 일본의 영토는 아니라고 본 그렇죠. 네네, 중국의 영토죠. 왜 일본이 조선인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영사관을 설치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 영토지만 어쨌든 그게 일정한 정도의 일본에서 지배가 여기 미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감시 같은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충정통도 어떻게 조선의 대한제국의 지도에 거기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1902년도에요. 예, 예. 지도에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도
서간도는 평안북도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지도가 누가 만든 지도인가요? 대한제국의 무슨 국에서 만들었다고? 네, 네. 그건 제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그 영토 범위를 표시했다기보다는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표시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아니시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10분인데요. 25분까지 쉬셨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